고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중간에 막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다고 확 저 무슨 양평 고속도로처럼 안 해버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이 하정우 수석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연예인 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인터넷 치면은 배우 하정우보다 더 먼저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지난달까지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곧 다시 복귀하길 기대하면서. 잘 준비해서 실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떨림은 기회가 왔다는 증거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온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강원도는 전찬지입니다. 정말 준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욕망의 성지인 대학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강원도로 오면 됩니다. 예, 그것은 누가 하냐? 권력이 있는 그 분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 사람도 못할 걸? 문체부 장관님께서 공격적으로 발굴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네. 강원도의 자연은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를 공개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나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특활비는 내가 김정은 만나 뭘 했는지 이런 걸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겠죠. 공격적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갑자기 공감이 됐어요. 이게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살고 싶은 동래구에서 온 유근태입니다. 오늘 손을 흔든 바람에 제대로 당첨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중에 소외된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보다도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가덕 신공항이 현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에 현대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몇 차를 통과해서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기 연장, 수지액 증액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산시와 국토부와 정부에서는 현재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동남권 허브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계셨지만은 북구강로를 개척할 시 향후 그걸 대비해서라도 육로, 항공, 우리가 그 철도 여러 가지 우리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빨리 저희들 부산 시민의 바람은 가덕 신공항이 빨리 착공했으면 하는 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덕 신공항 얘기는 뭐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 정부를 거쳐서 아주 오랫동안 기획하고 집행되어 온 사안이라서 지금 뭐 잠깐의 혼선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했던 현대건설이 아마 설계안을 실제로는 안 되고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라 이거 혹시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고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중간에 막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다고 확 저 무슨 양평 고속도로처럼 안 해버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과거 이제 문제는 이게 지연될 가능성이 실제로는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좌초되지 않게 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발전 방안에 대해 관계자분들 포함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네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조직도 있고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이 부산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AI 담당 수석이 갑자기 어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예산까지 막 얘기를 하던데 예산 내기는 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차피 나 따로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한번 미리 준비한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이 하정우 수석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연예인 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그 인터넷에 치면은 그 배우 하정우보다 더 먼저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지난달까지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원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곧 다시 복귀하기를 네. 기대하면서. 네, 사실 그 대통령님께서 부산 타운홀을 내려가시게 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비전이었던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이전, 그리고 불경 지역의 메가시티 구상을 공약 때부터 천명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인공지능과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큰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수석실 그리고 정책실장 포함 정책실 전반으로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불경 지역이 해운, 항만,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제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해운, 항만, 조선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경쟁력 있게 해서 최첨단 조선, 해양, 항만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전체에서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해운, 항만, 조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쟁력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방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와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포항에 해병대 1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말씀하셨던 하나라든가 삼성중공업, HD, 현대, 조선소가 다 있죠. 이런 거기에 더해서 청원 사천 지역에 있는 많은 방산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국방 AI 그리고 국방 AI 전환을 통한 또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경 메가시티에서의 어떤 기존의 강력함에 더해서 인공지능과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해양 항만 특화된 AI R&D 센터 그리고 해양 항만 혹은 해군 특화된 AI 데이터 센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해양 특화된 인공지능 R&D 전체 타운을 이 불경 지역에 만들고 또 부산은 그 불경 메가시티 지역의 어떤 배후 도시로서 같이 밴쿠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의 강력한 컨텐츠적인 문화적인 요소인 영화제라든가 G스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연 문화까지 같이 만들었을 때 불경이 기존의 산업적인 기회를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한 해양 중심의 글로벌 메가시티 권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아직은 초기 단계 설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수도권을 버금가는 글로벌 권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실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정우 수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주로는 우리는 하드웨어에 익숙해서 그런데 일단 하드웨어 얘기 중에 아마 김경수 위원장이 자기 소감 업무를 벗어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사실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광역교통망, 그냥 아까 말씀하신 자가용 없이도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또 교통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산, 울산, 경남 이게 지금 출발지가 어디더라? 울산에서 양산, 부산까지죠. 울산, 양산, 부산. 여기가 지금은 7월 10일에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기본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면 착공은 아마 30년이 넘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가능하면 좀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건 귀에 딱 들어오죠. 네, 인공지능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사관학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실제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AI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상황이 곧 도래할 텐데 그 점도 잘 준비해서 저도 교육을 잘 시켜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살점을 붙이는 거죠. 이런 중추적인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실제로 앞으로 AI를 중심으로 하면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지역 경제 생태계를 대전환한다. 전환을 해서 저번처럼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으로 보고 경험을 가지고 손으로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조업을 인공지능화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이제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국제적 경쟁력도 생기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금액도 다 써놨지만 제가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들 아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막 답답했던 거, 끝이 없을 겁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오늘 아마 밤을 새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리 위치를 같은 높이로 놓는 게 상징적으로 좋은 면은 있는데 잘 안 보여서도 불편하기도 하죠. 이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집단 토론을 통해서 투표로 결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나쁜 데다가 또 불균형 성장 발전에 따른 지역 소외까지 겹쳐서 요새 저도 참 이 말 하기 싫던데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노인과 바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이게 부산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흐름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지방 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또 면 단위 이런 데서는 읍내로 또 지방 대도시들은 또 수도권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뉴욕으로 또 이런 면들이 있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집중화 현상이 사실은 거부하기 어려운 마치 중력처럼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실제로 취해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걸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역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뭐 산업 경제 정책으로 보면 몇몇의 기업들을 골라서 거기에 이제 자원과 기회, 역량,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소위 재벌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들 속에서도 특정 계층, 특정인들이 마치 특권층처럼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꽤 유용한 성장 발전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화까지 이뤄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우리가 또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좀 훼손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은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면 이제 그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또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죠. 소위 소멸 위험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정부들도 특히 이제 민주정부는 균형 성장에 또는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어쨌든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아마 이 중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미리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생 지원 또 소비 쿠폰 지원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도 약간의 작은 금액이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느끼고 계시죠? 액수가 너무 작아요. 별거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아예 이걸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주력했던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그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또는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어쨌든 지역이 좀 광역화해서 좀 경제적 또는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커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지방 정책들, 지방 발전 전략을 부울경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해당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호남 지역 광주 전남에 가서 광주 전남이 가진 특성 중에 이 특장점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립해보자라고 지금 얘기해서 우리 정부 안에서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울경은 어떻게 할까? 역시 항만 물류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좀 발전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마침 지금 기후 변화로 지금 북극 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아마도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이거 뭐 한 10년, 20년 후 일인데 뭐 지금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동부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정치적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한다면 하죠. 그래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또 출자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행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어쨌든 부울경 그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 가급적이면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고 특히 사적인 이야기나 개인적 민원에 가까운 얘기들은 아마 들어오실 때 메모지를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러시면 거기다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개별 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통의 의제 중심으로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부산 남구에서 온 안지현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20대 청년으로서 빠르게 질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북극항로는 눈이 녹더라도 사실상 여름철에만 운행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불확실해 보이고 기후위기 위험성 또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북극항로에 투입하기보다는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그린 옐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항과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녹색 해운항로 구축, 그리고 그린 메탄올 등 차세대 선박 연료 인프라 확충은 부산항을 세계적인 녹색 물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여쭙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녹색 해운 항로에서 그린 메탄올과 같은 대체 연료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고 공급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청문 자리가 아니고 각자가 가진 좋은 제안들, 의견들을 내세요. 그리고 북극 항로도 중요하고 그린 연료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도록 합시다. 네. 자꾸 사회자가 질문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견을 내라. 네네. 지금 우선은 저희가 1부에서 부산 발전 비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2부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님의 좀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2부로 넘어가서 또 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각계의 의견들은 잘 들었고요. 그 의견들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실력을 뽐내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아직도 선거 후보를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우리가 만들려고 일부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단초로 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해 보기도 하고 또 방향도 우리가 토의하고 그럴 겁니다. 이제는 뭐 주제 제안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우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뭐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또 우리 집안 문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약간 주제 의제를 좀 넓혀서 말씀하실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보여주는 걸로 봐서 오늘 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는 참 먹고 사는 건 지금 잠시 어렵긴 한데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공기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행복을 찾아 강원도로 오지 않습니까?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고 최고의 청정 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인구가 지금 150만 아직 이제 안 되죠. 1만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깨질까 말까 그러고 있군요. 어쨌든 출향민도 많은 도이고 아마 지역 내의 성장 발전이 정체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의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이제 몰빵 전략을 한 거죠. 한 군데다 집중 투자를 해서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근데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 서울 중심의 집중 투자를 했던 겁니다. 또 기업들로 보면 이제 특정 기업들 몇 군데를 골라가지고 자본을 몰아주고 인허가, 기회를 이제 몰아주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한때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어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유일하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이제 미어터지게 됐습니다. 땅 한 평에 무슨 뭐 1억, 2억 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고, 어디 심한 데는 보니까 아파트 한 평에 2억 8천만 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평에. 아마 웬만한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값 아닌가요? 한 평 아파트 가격이 3억 가까이 되는.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도 땅이 너무 비싸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 경쟁에 취약하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집중되면 이제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 한쪽은 너무 적어서 문제, 양쪽 다 문제, 이런 상황이 돼서 문제는 명확하지 하죠.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의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 중에 강원도도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산업 발전, 지역 경제 발전, 또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원도 발전 방향, 또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의 색다른 발전 방향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하나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여유가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희귀해졌어요. 불공정이 일상이 됐죠.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는 어떤 필요한 시설들을, 예를 들면 혐오시설 하나 짓는다 그러면 몇몇 사람이 이제 밀실에서 제일 저항이 적은 지역이 어딜까 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다 밀어붙이고, 우리 해당 지역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또 저항할 거 아닙니까? 막 데모하고 막 이러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야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지, 너 살지겠다고 다 죽자는 말이냐 이러면서 그 피해를 감수를 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랬죠. 근데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힘없으니까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서 힘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 진주하고 군사보호구역 설정하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밤에는 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의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뭐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휴전선이 하필 왜 거기다 거진 거예요? 그러나 뭐 어쩌냐, 네가 감수해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얻는 편익,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편익의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죠. 전보,
보상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정치 사회운동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에요.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해야지. 그래서 강원도 같은 이런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치르는 그 희생을 다 보상해 드릴 길은 없고 이제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 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아주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것 역시 뭐 책상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요 발표와 요거에 대한 논의가 좀 끝나면 이제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좀 가질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미리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몇 가지 우리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했던 얘기 또 하기 없기. 가급적이면 모두와 관계된 이야기에 집중해 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이야기 또 범주가 좀 좁은 이야기 몇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 특정 지역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메모지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받으셨나 본데? 아 그래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필요하면 회신도 해드릴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다 그러면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뭐 통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자유롭게 하려다 그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입장 다르다고 화내기 없기. 얘기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토론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요. 이거 원래 같이 살려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뭐 동그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다양한데 자기가 파란 거 싫어한다고 빨간 거 좋아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싫어하냐고 뭐 욕할 필요도 없죠. 뭐 그냥 그런 거지. 네, 존중해주고 들어주자. 뭐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공정하고 더 희망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포근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앞에 노트 들고 계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떨림은 기회가 왔다는 증거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는 전찬진입니다. 정말 준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밤새 가면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관님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앞에 사서함에 가름할 거고 네. 지금 앞에서 장관님들이 하신 말씀을 봤는데 그리고 저 관광이란 문구도 함께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 대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 생각을 강하게 더 갖게 되는 순간이었고요. 지금 여러 앞에 계신 장관님들을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비교를 하자면 그 지역 소멸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못 하시고 자꾸 겉도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는 어떤 이미지나 하냐면 서울 수도권에 그냥 휴양지 정도 왔다 가는 그 정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발전이 적체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어린이든 어른도 할 거 없이 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육열 굉장하죠.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욕망의 성지인 대학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강원도로 오면 됩니다. 예, 그것은 누가 하냐? 사단이 강한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 분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 사람도 못할 걸? 그렇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분교율도 만들면 됩니다. 10개, 예, 모 학교에 10개 중에 하나를 강원도에 한번 유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바다 얘기 좀 하겠대. 네, 아까 바다 이야기 하시겠다는 분 어디 계신가요? 그 마이크 게임 얘기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게임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온 2023년 이탈리아에서 중고 요트를 사서 지구 반바퀴를 세계 일주에서 강릉에 도착한 선장 김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배드리려고, 이 그림 한 장을 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현행 우리나라 선박 항행 지도입니다. 우리가 독립한 지가 80년이 지났는데 이 지도는요 1883년 조일 통상장정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142년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양 레포츠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동남아시아보다도 더 뒤떨어져 있는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해양법과 해양 레저 안전법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엉망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은퇴하시고 내가 이제 배를 하나 타서 중고배를 하나 타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 하시면 즉시 7가지 법에 걸립니다. 저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다 이제 해적을 피하기 위한 격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500톤 미만의 상선에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게 12톤짜리 세일 요트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500만 원짜리 배를 외국에서 사오겠다. 아주 싸다는 얘기죠. 사오겠다 그러면 그 배를 검사하러 우리나라 검사원이 거기까지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러면 그 출장비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고발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오셔서 바다 이야기를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리나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중심축은 마리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국제 마리나가 단 한 곳도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는 화성에 있잖아요. 아닙니다. 국제 마리나 아닙니다.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는 전 세계 선장들이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IT 강국인데 우리나라 어디에 어떤 마리나가 있다는 게 영어로 된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일주하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레저 스포츠계에선 전 세계적으로 숨겨진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예. 또 그리고 이제 어촌이 자꾸 2050년부터는 완전히 폐촌이 돼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멸된다고. 그런데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없어지는 이제 폐어항을 폐교법 같은 거를 이제 좀 참조를 해서 그거를 크로아티아 또는 미국, 일본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광 자원화 시키면 농촌을 관광 자원화한 거 시키는 것보다 어촌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항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관광지로 바꾸기가 되게 쉽고요. 지금 이제 귀어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으로 가자면 고기 잡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 잡는 것 이외에 먹고 자고 관광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귀해라는 개념으로 바다를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발이 안 떨어지네. 어디?
아니 뭐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말고 뭐 민원? 민원은 그냥 내세요. 그 저 서류로 내세요. 네. 죄송하지만 대통령님 다음 일정 때문에 네, 마무리 발언을 청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를 자주 와야 되겠네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건데 보니까. 해수부장은 부산에 있는데 본인이 부산을 가시면 어떡하? 네. 대통령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진짜 색다른 얘기를 요구하셔가지고. 선생님 아니,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주시면 저희가 네, 꼼꼼하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군부대를 갔다가 군의 이제 병사들 요새 고생도 많고 군이 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온 김에 부대를 들렀다 가는데 헬기가 이게 해가 지면 운행이 안 된대요. 다른 거 같으면 내가 좀 더 시간 더 늘려서 하겠는데 오늘은 헬기 때문에 밤에는 안 된다면서 헬기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써서 주세요. 여기서 하는 게 뭐 특별한 말로 해야 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들으면 좀 낫긴 한데, 근데 개별적 사안은 어차피 제가 얘기해도 다 밑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강원도 여러분들 뵈니까 의욕도 넘치시고 의외로 활기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각 지역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사실 대단히 어려워요. 뭐 수도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지만 그 중에 또 거의 대부분 상당수는 정말 힘들어요, 다들.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됐죠.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희망이 이제 싹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죠.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제 우하향한다고 그러죠. 이게 좀 뭐 성장률도 그렇고 뭐 상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상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정말로 위대한 국민들이죠. 제가 어젠가 네팔이 지금 정권이 무너졌더군요. 최소 30명이 죽었다고. 뭐 불지르고 폭력 사태에 결국 군대가 또 나서고 그렇게 됐던데, 우리는 그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 어려움들을 정말 평화롭게 아름답게 이겨내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야죠.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 세대들도 희망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김진태 지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원도민들과 제가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 허영 의원이세요? 저기 머리 나 몰랐네. 갑자기 제가 놀랐습니다. 어디 성기 어디 있어요? 저는 키가 작아 안 보였어요. 두 분도 계셨군요. 저희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정말 한두 번 더 와야 되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요 발표와 요거에 대한 논의가 좀 끝나면 이제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좀 가질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미리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몇 가지 우리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했던 얘기 또 하기 없기. 가급적이면 모두와 관계된 이야기에 집중해 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이야기 또 범주가 좀 좁은 이야기 몇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 특정 지역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메모지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받으셨나 본데? 아 그래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필요하면 회신도 해드릴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다 그럼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뭐 통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자유롭게 하려다 그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입장 다르다고 화내기 없기. 얘기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토론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요. 이거 원래 같이 살려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뭐 동그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다양한데 자기가 파란 거 싫어한다고 빨간 거 좋아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싫어하냐고 뭐 욕할 필요도 없죠. 뭐 그냥 그런 거지. 네, 존중해주고 들어주자. 뭐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공정하고 더 희망이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포근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규칙 안내까지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원 발전 비전에 대한 토론이 있을 텐데 먼저 세 분 장관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흰색 반팔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발표 안녕하십니까. 내용과 관련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주에서 왔고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강원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경관이고 천혜의 자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연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아파요 많이. 그래서 좀 쉬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자원인 강원도에서 자연경관인 자원을 자꾸 뺏어가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많이 오시는 게 좋은 거냐, 152만 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152만 명이 와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는 게 아니라 52만 명이 와가지고 3일을 주무시고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럴 때만 이래도 자연도 좀 쉴 수 있지 않겠는가.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조건 많이 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께서 공격적으로 발굴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강원도의 자연은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좀 쉬어야 되고 강원도의 자연은 충분히 강원도 자연 나름대로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혁신도시의 성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혁신도시에서 쫓겨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고향이신데 혁신도시 들어오느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들어서서 되게 삐까뻔쩍한 건물도 그동안 원주에 없었던 30층짜리 넘는 건물도 막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 값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 이제 엄청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 살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도심에는 고령의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새는 또 이주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근처에도 되게 고령의 노인들도 많으시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예전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관광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부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 정책적으로 구도심과 관련된 서울보다는 지역이 균형 발전해서 소외되고 지역 도시보다는 또 농촌이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고 도시 내에서는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균형 발전하자라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예를 하나 들자라면 청소 행정 하나만 가지고도 구도심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더욱 소외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여기 뭐 국회의원님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하고 있는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자라면 신시가지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교통량 많고 눈에 띄는 곳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게 행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칭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구도심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골목길 집 앞까지도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정주 환경과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골목길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청소 환경미화원들을 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늙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 골목길의 청소들은 집주인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곳곳이 마을 동네 방네 곳곳이 촘촘하게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청주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 말 안 듣는 데는 조금 엄하게 벌해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올 때 이거 한 가지만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서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를 공개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고 어디다 쓰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과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때문에 엄청 문제입니다.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 90번 넘게 먹은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도 못합니다. 원주시에서 감사했는데 감사는 그냥 경고로 끝났고 주의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면서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건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은 일정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특활비는 내가 김정은 만나 뭘 했는지 이런 걸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겠죠. 아주 재밌는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엄청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공격적이지 말아야 된단 말 진짜 갑자기 공감이 됐어요. 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국토부 장관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전북이시니까 그 덕유산 있잖아요. 무주의 덕유산. 제가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케이블카 생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가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덕유산의 등산객이나 이 사람들이 케이블카 생긴 전후로 비교하면 좀 어때요? 방문객이나 이런 거? 어쨌든 좀 변화가 있는 측면이 있죠. 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저도 수치는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모르겠어요.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다만 이제 주변과 관계된 관광객과 연동되면 좀 얘기는 달라지는 게 그래요? 있습니다. 예. 산을 이용하는 분들과 관광객은 저는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덕유산은 뭐 일종의 좀 신성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주 구천동 얘기들은 많이 듣잖아요. 그 신비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케이블카 만들면서 제가 등산을 나중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산을 막 열심히 한 서너 시간 가는데 구두 신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지? 봤더니 그 바로 밑에 케이블카 있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가게 됐어요. 지리산 같은 경우에도 그
그게 만들어지고 넘어가는 길 찾길 만들면서 그렇죠. 그렇게 됐죠. 예. 그 노고단 쪽을 제가 또 안 가게 됐습니다. 노고단 쪽이 그렇습니다. 차로만 가야 돼. 차로 휙 지나가. 전에 노고단이 참 예쁜 봉우리였는데 올라가기도 어려웠고. 그 말이 공감이 가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관광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인공시설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자원이기도 하죠. 좀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인 것 같긴 해요. 재미있는 얘기. 구도심이 다 망한다. 신도시 중심으로 가면 구도심이 망한다. 이게 전국의 지방도시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죠. 저도 사실은 신도시를 구획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약간 투기적 요소가 있어요. 그 돈도 적게 못 끼고 그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데 구도심은 마치 그 무슨 접이 빠지듯이 쭉 빠져버리잖아, 그죠? 하여튼 도시 정책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요. 책을 힘껏 높이 들어주신 여성분께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책에 대해 책은 약간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심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우선 오늘 강원도에서 도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는 10조 사상 최대 국비 확보려면 홍보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냐. 대통령님은 늘 많이 썼다보다 잘 썼다를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대통령님은 돈의 크기보다 정책의 실속으로 국민을 설득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대통령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더 이상 사상 최대라는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강원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도민들은 무엇이 특별해졌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도민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시험대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완화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 앞 땅 하나 맘대로 쓰지 못하고 투자 개발은 늘 막혀 있습니다. 군사 안보는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오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규제 완화야말로 군사 도시가 아니라 평화와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는 평화 관광의 재개입니다. 강원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관문이 돼야 합니다. 닫혔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면 강원 동해안 경제가 살아납니다. DMZ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역사 자산입니다. 이곳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은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시장이 살아나고 결국 도민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드린 3가지 제안은 권한을 채워주고 낡은 규제를 풀고 평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강원의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군사 규제 완화는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그거는 국방부가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거고, 평화관광 재개 문제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주세요. 강원도 북부 지역 또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뭐 그렇게 신통하게 뭐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대남 소음 방송 이런 건 중단을 하면서도 계속 뭐 장벽을 쌓거나 이런 건 뭐 자기들 내부 문제니까 또 뭐 표현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표현이 이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계속 유화 정책, 평화 정책을 하냐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했잖아요. 그 서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의 정치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태도를 싹 바꾼다고 또 갑자기 획 바꾸고 그게 쉽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이 점도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사실 정치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막 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세게 나가고 그러면 뭐 다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지죠.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어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 남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거, 이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에서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점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자치권한 확대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적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면 잘 될 거 아니야. 망가뜨릴 가능성은 없냐. 보통 권한이 주어지면 잘 쓰면 아주 좋아지는데 잘못 쓰면 망가뜨려 버려요. 예를 들면 막 부동산 투기를 마구 저지른다든지 마구 규제나 합리적 규제를 막 다 해제해가지고 지역을 다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죠,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특별자치도들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어요. 하면서도 그냥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점도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셔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지방정부, 자치정부들의 권한은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재정 자율성은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에 그 재원을 넘겨줄 때 요거는 이도 이런 용도로만 써 이렇게 정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넓혀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넓혀서 그게 한 7조 원 정도 늘렸던 거죠. 7조 원, 순증액이 7조 원 정도를 늘려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쓰게. 전에는 막 요거로 쓰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다 정해서 줬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분 준비된 질문 하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